없는 년이 들어오더니 명절마다 이 지랄이야. 설날 아침 시어머니는 끓어오르는 떡국 냄비를 들어 며느리의 맨발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아내를 보고 달려온 남편은 걱정은커녕 리모컨을 던지며 소리쳤죠.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악을 써? 결혼 반지를 빼앗기고 머리채가 잡혀 끌려나간 며느리는 외투도 신발도 없이 눈 덮인 마당에 내던져졌습니다. 쾅, 철대문이 닫히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그녀가 삶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쓰레기 더미 위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보랏빛으로 질린 채 숨이 꺼져가는 갓난아기. 그녀는 자기 옷을 벗어 그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20년 뒤 그 아기는 전국이 깜짝 놀랄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리고 그녀를 내쫓았던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무릎을 꿇고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20년 전 버려진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벌어진 믿지 못할 반전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언제나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오래된 양옥집 부엌에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죠. 보일러가 꺼진 부엌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김미연은 그 바닥 위에 쪼그려 앉아 2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어요. 갈라진 손등에 밀가루 반죽이 엉겨 붙어 있고 기름에 데인 자국이 손목까지 번져 있습니다. 미연은 언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어가며 동태전을 뒤집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전 소쿠리 5개가 쌓여 있고 큰 냄비에서 50인분의 떡국이 끓어오르고 있죠.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3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미연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요. 부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누이 둘이 잠옷 바람으로 들어섭니다. 아이고, 이 기름 냄새 좀 봐. 집안이 온통 냄새판이네. 설날 아침부터 머리가 다 아프잖아. 작은 시누이가 소쿠리에서 전 하나를 집어 한 입 물더니 바로 뱉어버립니다. 우엑, 아니 이게 음식이야 쓰레기야. 짠 건지 싱거운 건지도 모르겠네.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여? 미연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엽니다. 죄송해요 형님. 다시간 맞춰서 할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시누이가 소쿠리를 발로 걷어찹니다. 밤새 부친 전들이 바닥에 쏟아져요. 다시 해? 하긴 뭘 해. 하는 거마다 꼴값이야 꼴값. 이딴 걸 상에 올리면 손님들 보기에 내 얼굴이 뭐가 돼? 작은 시누이가 바닥의 전을 발로 밟으며 낄낄거립니다. 오빠는 대체 눈이 어디 달려서 이런 걸 데려왔는지 원. 미연은 바닥에 엎드려 전을 주워 담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죠. 그 소란에 시어머니 최말순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설날 아침부터 집안이 개판을 쳤네. 어머님, 전이 바닥에 떨어져서 제가 지금 치우고 있지. 닥쳐. 최말순이 미연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세게 찌릅니다. 재수 없는 년이 발을 들여놓더니 명절마다 이 지랄이야. 내가 무슨 팔자에 이런 며느리를 들였는지 원. 미연이 뒤로 비틀거리며 싱크대 모서리에 등을 부딪힙니다. 최말순이 가스레인지 위에 떡국 냄비 쪽으로 걸어가 국자로 국물을 한번 떠봅니다. 이것도 못하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부엌 일이라도 똑바로 하면 밥값이라도 할 텐데. 아이고, 이 쓸모없는 년아. 최말순이 냄비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어머님, 뜨거워요. 그건 조심. 끓어오르는 떡국 국물이 미연의 맨발 위로 쏟아집니다.
으악! 미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발등을 움켜쥡니다. 피부가 순식간에 벌겋게 부풀어 오르죠. 시누이 둘은 부엌문에 기대선 채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에이, 쓸데없이 악을 써서 아침잠 다 깨네. 그 비명에 남편 이민석이 안방에서 나옵니다. 바닥에 엎드린 미연을 내려다보는 이민석의 눈에는 짜증뿐이에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악을 써? 온 동네 다 듣겠다, 진짜. 이민석이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미연에게 던집니다. 리모컨이 미연의 어깨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져요. 최말순이 미연의 왼손을 낚아챕니다.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거칠게 잡아당기죠. 대도 못 잇는 년한테 이런 게 무슨 호사야. 당장 내놔. 어머님,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요. 최말순이 미연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젖히며 반지를 비틀어 뺍니다. 반지가 빠지는 순간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너한테는 과분한 거야. 이것도. 큰 시누이가 미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작은 시누이가 팔을 잡아 끕니다. 나가. 설날에 재수없는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안 돼요. 나가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요. 미연이 문지방을 두 손으로 붙잡고 버팁니다. 머리채가 잡아당겨지고 손톱이 나무에 긁히며 깨져요.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 나옵니다. 이민석은 안방으로 돌아가며 문을 닫아버리죠. 시누이 둘이 미연을 현관 밖으로 끌어냅니다. 외투도 신발도 없이 맨발인 미연이 눈 덮인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쾅! 철대문이 닫힙니다. 미연은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7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맞고 매일 욕먹고 매일 울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었죠. 미연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쥐고 절뚝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맨발로 눈 위를 걷는 미연의 발자국에 피가 섞여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어요. 미연은 동네 끝 재개발 구역으로 숨어듭니다. 무너진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죠. 그때입니다. 쓰레기 집화장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급하게 멈춰서요. 누군가 뒷좌석에서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쓰레기 더미 위에 던지고 황급히 떠납니다. 차가 사라지자 들고양이 한 마리가 봉지로 달려들죠. 봉지 안에서 가늘고 약한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미연의 몸이 굳어요. 고양이 울음이 아닙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저리가, 가란 말이야. 미연이 고양이를 쫓아내고 봉지를 찢어 엽니다. 안에는 온몸이 보랏빛으로 질린 핏덩이 아기가 있어요. 배꼽에 엉성하게 자른 탯줄이 달려있고 작은 팔다리에 꼬집힌 듯한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아기는 울 힘조차 없는지 입만 벌린 채 소리 없이 떨고 있죠. 미연은 아기의 멍자국을 내려다봅니다. 누군가에게 맞고 버림받고 차디찬 바닥 위에 내던져진 이 아기가 방금 전의 자신과 똑같습니다. 미연은 몸에 걸친 얇은 조끼를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아요. 아기의 심장 박동이 미연의 가슴에 전해집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미연은 아기를 품에 더 깊숙이 안고 반대편 골목으로 뜁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거울 속에 헝클어진 머리, 부어오른 눈, 피마른 손톱의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습니다. 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냅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유심칩을 빼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요. 가장 먼 데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강릉행이요.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눈보라를 뚫고 출발하는 버스 맨 뒷자리에서 미연은 품속의 아기를 내려다봅니다. 체온을 찾아 파고드는 아기의 볼에 희미한 분홍빛이 돌아오고 있어요.
미연은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며 속삭입니다. 준우야, 너 이름은 준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버스가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미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원주의 불빛을 등지고 준우를 두 팔로 꼭 감싸 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미연은 역 앞 허름한 여관방에서 아기를 안고 짐을 쌉니다.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죠. 여관 주인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아줌마, 옆방 손님이 애 울음소리 때문에 못 자겠다고 난리야. 오늘 안으로 나가줘요, 응? 사장님,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안 돼. 장사가 안 되잖아. 어서 나가. 미연은 준우를 등에 업고 여관을 나섭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뿐이에요. 미연은 그 돈을 들고 부동산을 3군데나 돌아다녔지만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골목 끝자락에 반지하 단칸방 하나뿐입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벽지는 눅눅하게 들떠 있죠. 미연은 그 방에 준우를 내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준우야, 미안해. 엄마가 더 좋은 데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하지만 당장 급한 건 분유값이에요. 미연은 다음날 새벽 준우를 포대기로 꽁꽁 싸매 업고 인력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 있던 남자가 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아줌마, 등에 그게 뭐야? 아기요.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남자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애 없고 현장에 나가겠다고? 안 돼. 다른 데 알아봐. 미연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소를 나옵니다. 2번째 사무소도 3번째 사무소도 대답은 같았어요. 그날 밤 분유가 떨어진 준우가 배고픔에 울어댑니다. 미연은 설탕물을 타서 젖병에 담아 물리지만 준우는 고개를 돌리며 더 크게 울죠. 미연은 우는 준우를 안고 방 안을 서성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함께 울어버립니다. 엄마가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두운 골목을 걷던 미연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습니다. 번쩍거리는 유흥업소 간판 아래 서 있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명함을 내밀어요. 아줌마 고생이 많네. 애 딸린 여자가 쉽게 돈 버는 데가 있는데 관심 있어? 미연이 한 발 물러섭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아줌마 형편에 까다롭게 굴처지야? 한 달만 일하면 애 분유값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남자가 미연의 팔을 잡아 끕니다. 미연은 이를 악물고 남자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찹니다. 놓으라고요. 남자가 다리를 움켜쥐며 욕을 퍼붓지만 미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준우를 꼭 안은 채 골목을 내달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아요. 숨을 헐떡이며 시장 골목 끝자락에 도착합니다. 장씨 국밥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아래 불이 켜져 있죠. 미연은 떨리는 다리로 가게 안에 들어서더니 카운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설거지든 쓰레기 치우는 일이든 다 할게요. 밥만, 밥 한 끼만 주세요. 제발이요. 국밥집 주인 장씨 아줌마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미연을 내려다봅니다. 미연의 휑하게 꺼진 눈과 등에 업힌 아기의 새빨간 볼을 번갈아 보죠. 장씨 아줌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미연 앞에 놓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본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먹어. 얘기는 밥 먹고 해. 장씨 아줌마가 주방 구석 쪽방의 열쇠를 꺼내 탁 하고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기 창고 옆에 쪽방이 하나 있어. 춥지만 비는 안 새. 거기서 당분간 지내. 미연은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소리 죽여옵니다. 장씨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미연의 등을 한번 토닥여주고 주방으로 돌아가죠. 그날부터 미연의 하루가 바뀝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고 밤에는 준우를 포대기에 엎고 모텔촌 계단 청소를 해요. 손은 세제에 불어터지고 무릎은 걸레질에 까져 피가 나지만 미연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이고 서빙을 합니다. 그런데 술이 좀 들어간 손님들이 미연을 가만두지 않아요. 아줌마, 이리 와봐. 술 한 잔 받아. 사장님, 저는 일하는 중이라. 에이, 딱딱하기는. 근데 애 아빠는 어디 있어? 설마 혼자야? 손님이 서빙하는 미연의 허리를 더듬습니다. 미연은 이를 꽉 깨물고 쟁반을 가슴에 세워 막아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쥡니다. 참아. 준우 분유값 생각해. 참으면 돼. 거울 속 미연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한겨울 난방이 안 되는 쪽방에서 준우가 40도가 넘는 고열로 경기를 일으킵니다. 준우의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고 눈동자가 뒤집어지는 순간 미연은 맨발로 아이를 안고 밤거리로 뛰쳐나가요. 살려주세요. 아기가 죽어가요. 제발. 응급실 접수 창구 앞에서 미연은 준우를 내밀며 소리칩니다.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합니다. 보호자분, 접수비 먼저 내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지금 아기가 숨을 못 쉬고 있다고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선결제 안 되면 접수가 안 돼요. 미연은 접수 창구 앞 바닥에 이마를 찢습니다. 쿵, 쿵, 쿵. 이마에서 피가 나도 미연은 멈추지 않아요. 제발요. 아기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제 몸이라도 팔게요, 제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비켜봐요. 장씨 아줌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창구에 내밀어요. 여기, 됐죠? 어서 치료해요, 빨리. 의료진이 그제야 준우를 안쪽으로 데려갑니다. 미연은 장씨 아줌마의 발 앞에 엎드려 울부짖죠. 아줌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말고 일어나. 애가 엄마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야지. 링거를 맞고 잠든 준우의 손을 잡고 미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죽여옵니다.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떨며 울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 작은 생명을 데려온 것이 잘한 건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퇴원 후 미연은 달라집니다. 새벽 4시에 우유 배달을 시작하고 식당 일이 끝나면 밤 11시까지 봉투 붙이기 부업을 해요. 하루에 2시간만 자는 날이 이어지죠. 거울 속 미연의 얼굴은 30 초반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늙어 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등은 구부정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어다니던 준우가 미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립니다. 음마. 미연이 하던 일을 멈추고 준우를 바라봅니다. 음마. 엄마. 미연은 준우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지만 미연의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번지죠.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준우야. 미연은 준우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며 웃고 또 웁니다. 준우가 5살이 되던 해 동네 아이들이 준우를 둘러싸고 놀려댑니다. 야, 박준우. 너 아빠 없지? 아빠 없는 거지래. 준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돌아옵니다. 미연은 준우의 풀 죽은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차려요. 미연은 준우의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의 집 대문 앞으로 찾아갑니다. 문 열어요. 지금 당장 문 열어요. 대문이 열리자 미연은 안에 있는 아이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당신 자식이 내 아들한테 아빠 없는 거지라고 놀렸어. 지금 당장 사과시켜. 안 그러면 내가 매일 이 문 앞에 와서 소리칠 거야. 미연의 눈에 불꽃이 이글거립니다. 그 기세에 눌린 엄마가 아이를 끌고 나와 사과를 시키죠. 미연은 준우의 손을 꽉 잡고 돌아오며 말합니다. 준우야, 고개 들어.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할 거야. 절대 기죽지 마. 준우가 미연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잠든 준우의 머리맡에서 미연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어봅니다. 적금 통장에 적힌 메모가 보여요. 우리 아들 준우 대학비. 미연은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준우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습니다. 엄마가 꼭 대학 보내줄게. 꼭. 준우의 고른 숨소리가 어둠 속에 퍼지고 미연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준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11월입니다. 강릉의 가로수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죠. 찬바람이 교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준우는 자기 책상 위에 놓인 성적표를 들여다봅니다. 전국 모의고사 전체 수석. 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교실 안에서 친구들이 웅성거려요. 야, 박준우 전국 1등이래. 미쳤다, 진짜. 저 녀석 맨날 도시락도 안 싸오면서 어떻게 1등을 해. 준우는 성적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웃습니다. 이 성적표를 엄마에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미연이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며 부어오른 발목을 주무르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 교실 뒷문이 열리며 행정실 직원이 들어옵니다. 박준우, 행정실로 와. 복도를 걸어가는 준우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행정실 문을 열자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어요. 준우야, 급식비가 석 달째 밀렸어. 이번 달까지 안 내면 급식 중단될 수도 있어. 네, 알겠습니다. 빨리 납부하겠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이고 행정실을 나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죠. 주머니 속 성적표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엄마한테는 말 못해. 절대로. 미연은 그 무렵 더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횟집 야간 서빙, 밤에는 공사장 한바집까지 뛰어요. 준우의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을 마련하려면 아직 한참 모자라니까요. 횟집 주방에서 미연은 20kg짜리 식자재 박스를 양팔로 안아 올립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지만 이를 악물고 냉장고까지 옮기죠. 요즘 들어 코피가 자주 납니다. 코를 닦은 휴지에 선홍색 피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도 미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날도 무거운 박스를 나르던 미연의 눈앞이 갑자기 하얘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며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죠. 미연의 팔이 가스레인지 위에 매운탕 솥을 치고 끓는 매운탕이 미연의 다리 위로 쏟아집니다. 으악! 주방 바닥에 쓰러진 미연의 다리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종업원들이 달려와 미연을 부축하지만 미연의 의식은 이미 흐릿해져 있어요. 응급실 침대 위에서 미연이 눈을 뜹니다. 왼쪽 다리에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고 오른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죠. 미연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수액줄을 잡아당깁니다. 나 퇴원해야 돼요. 입원비가 얼마예요? 나 돈 없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미연의 손을 잡아요. 환자분, 빈혈이 심하고 과로로 몸이 많이 상했어요.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저녁에 한바집 가야 하는데 하루만 빠져도 잘리거든요.
미연은 수액줄을 뽑으려 하지만 간호사가 두 손으로 미연의 팔을 제지합니다. 환자분, 다리 화상이 2도예요. 제대로 치료 안 하면 감염돼서 다리를 못 쓸 수도 있어요. 미연은 간호사의 말에 손을 멈추고 붕대 감긴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미연의 턱이 미세하게 떨려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준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준우는 침대 위 미연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서죠. 붕대에 베어든 노란 진물, 수액줄에 매달린 마른 팔, 눈 밑에 시커먼 그늘. 엄마. 준우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준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미연의 손을 잡아요. 미연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괜찮아, 준우야. 엄마 좀 넘어진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다리에 붕대가 이만큼인데 별거 아니라고? 준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미연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어 보이죠. 진짜 괜찮아. 울지 마. 남자가 왜 울어? 준우가 병실을 나와 원무과로 갑니다. 밀린 치료비가 적힌 서류를 건네받는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보호자분, 이전 진료비까지 합치면 이 정도 나옵니다. 납부 계획서 써주시겠어요? 준우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섭니다. 찬바람이 준우의 교복 사이로 파고들죠. 다음 날 준우는 학교를 조퇴합니다. 거리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준우의 눈에 들어와요. 고수익 아르바이트, 하루 50만 원, 학생 가능.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갑니다. 낡은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테이블 앞에 앉은 남자가 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엽니다. 학생이지? 앉아봐. 일이 뭔지부터 알고 싶은데요. 남자가 의자에 기대며 씩 웃습니다. 간단해. 어르신들한테 전화가 와. 그분들이 돈 봉투를 내놓으시면 그걸 수거해서 여기로 가져오면 끝이야. 하루에 서너 건만 돌면 50만 원. 준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준우는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저 안 할게요. 가겠습니다. 남자의 뒤에서 문신을 한 건달 두 명이 문 앞을 막아섭니다. 야, 여기 들어왔으면 빈손으로는 못 나가. 일을 하든지 입막음 비용을 내든지. 골라. 건달 하나가 준우의 어깨를 잡아요. 준우의 눈이 사무실 안을 빠르게 훑습니다. 벽에 붙은 빨간 화재 경보기가 보이죠. 준우는 갑자기 몸을 비틀어 어깨를 빼내고 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주먹으로 화재 경보기 유리를 깨뜨려요. 삐. 귀를 찢는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건달들이 귀를 막고 우왕좌왕하는 틈에 준우는 문을 박차고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빗속을 내달리는 준우의 교복이 흠뻑 젖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고 다리가 풀리지만 멈추지 않아요. 새 블록을 내리달려 편의점 처마 아래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릅니다. 준우의 손이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준우는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아요. 미쳤나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우가 고개를 돌리자 빗길에 휠체어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노신사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우산이 빗물 위를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죠. 준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나갑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준우가 노신사의 상체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노신사의 양복이 흙탕물에 젖어 있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고맙네, 젊은이. 바퀴가 미끄러져서 그만. 잡고 계세요. 제가 휠체어 세울게요.
준우는 흙탕물 속에서 휠체어를 일으켜 세우고 노신사를 조심스럽게 태워드립니다. 준우의 교복은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죠. 노신사가 준우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봅니다. 강릉-제1고등학교 3학년 박준우. 노신사의 눈이 반짝입니다. 박준우? 혹시 시장통 미연네 반찬집 그 아들?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나야, 김 회장이야. 자네 어머니 식당에 밥 먹으러 자주 가는 단골이지. 이분이 동네에서 이름난 지역유지, 김 회장입니다. 잠시 후 골목 끝에서 검은 승용차가 다가오고 운전석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우산을 펴고 뛰어와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 학생이 도와줬어. 준우는 김 회장을 차에 태워드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어르신, 무릎 상처 꼭 치료받으세요. 김 회장이 차 안에서 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죠. 준우는 빗속에서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미연의 병실로 돌아온 준우가 젖은 교복을 털고 있을 때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박준우 보호자분, 밖에 손님이 오셨어요. 병원 로비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이에요. 박준우 학생이죠? 김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병원장 사무실로 들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잠시 후 원무과 직원이 준우에게 다가옵니다. 보호자분, 밀린 치료비 전액 결제됐습니다. 준우가 눈을 크게 뜹니다. 네, 누가요? 비서실장이 준우에게 김 회장의 명함과 서류 봉투를 건네요. 봉투 안에는 장학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준우의 손가락이 떨립니다. 장학증서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죠. 그때 병실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김 회장이 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다가옵니다. 무릎에 반창고를 붙인 김 회장이 준우를 보며 환하게 웃어요. 자네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내 지갑을 주워서 돌려준 적이 있어. 돈이 200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는데 한 푼도 안 빼고 그대로 갖다 줬지. 그때 참 정직한 분이다 싶었어. 김 회장이 준우의 어깨를 잡습니다. 의대 가고 싶다며? 자네 성적이면 충분히 되겠더군.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내가 끝까지 지원해 줄 테니 공부에만 집중해. 준우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어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큰 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김 회장이 준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일어나게. 인사는 의사가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김 회장이 병실로 들어서자 미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합니다. 김 회장이 손을 내저으며 앉아있으라는 신용을 하죠. 김 사장, 아들 잘 키웠어. 빗속에서 넘어진 노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청년이야. 그게 다 어머니를 닮은 거지. 미연은 김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냅니다. 회장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회장이 병실을 나서며 준우를 복도 한쪽으로 따로 부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어요. 준우야, 세상이 험하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내가 자네 친부모에 대해 좀 알아보겠네. 준우의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친부모요?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조용히 알아볼 테니. 김 회장이 준우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비서와 함께 병원을 나섭니다. 준우는 김 회장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병실로 돌아가죠. 미연이 침대에서 준우를 올려다봅니다. 준우야, 김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
엄마, 걱정 마. 나 꼭 의대 갈 거야. 미연이 준우의 손을 꼭 쥡니다. 준우도 미연의 손을 꽉 잡아요. 병실 창문 밖으로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3년 뒤 2월의 어느 아침이에요. 미연은 시장통 가게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죠.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립니다. 준우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와요.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이거 봐. 준우가 휴대폰 화면을 미연 앞에 들이밀어요. 화면에는 국내 최고 명문의대 합격자 명단이 떠 있습니다. 수석 합격 박준우. 미연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미연의 눈동자가 천천히 커지죠. 이게 진짜야? 진짜야, 엄마. 수석이야, 수석. 미연의 손에서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미연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집니다. 우리 준우가, 우리 아들이 의대를. 미연은 준우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준우의 교복 가슴팍이 미연의 눈물로 젖어요. 미연은 준우의 등을 두드리며 울다 웃다를 반복하죠.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옆가게 생선장수 아저씨가 소리칩니다. 아니, 미연이네 아들이 의대 붙었어? 그것도 수석이래요, 수석. 소문은 시장통을 순식간에 휩쓸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미연의 가게 앞으로 몰려듭니다. 야, 개천에서 욕났다. 욕났어. 준우야, 이리 와봐. 우리가 행가를 쳐줄게. 장정 4명이 준우를 번쩍 들어 올려 하늘로 던졌다 봤습니다. 준우가 허공에서 까르르 웃고 미연은 가게 앞에서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죠. 미연은 그날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떡집으로 달려갑니다. 아줌마, 시루떡 10판만 해줘요. 우리 아들이 의대 수석으로 붙었어요. 떡집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엄지를 치켜 세워요. 어머, 축하해. 미연이 네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미연은 시루떡을 이고 지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닙니다. 정육점, 채소가게, 분식집, 잡화점. 만나는 사람마다 떡을 돌리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준우 예뻐해 주셔서 덕분에 아들이 잘 됐어요. 미연의 볼은 홍시처럼 빨갛고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볍습니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미연의 등을 두드려주고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소식을 들은 김 회장이 직접 시장에 나타납니다. 김 회장이 미연의 가게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끌끌 찹니다. 김 사장, 이 좁은 데서 언제까지 장사할 거야? 아들이 의대 수석인데 엄마 가게가 이래서야 되겠나? 에이, 회장님. 저는 여기가 좋아요. 단골도 많고. 됐어. 내가 번화가 상가 1층에 자리 하나 받았어. 개업 준비해. 미연이 손사래를 칩니다. 안 돼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해요.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김 회장이 미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죠. 김 사장, 나는 투자를 하는 거야. 자네 반찬 솜씨면 장사 잘 될 거고 그러면 나도 이득이지. 사양하지 마. 미연은 김 회장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숙여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달 뒤 번화가 상가 1층에 미연네 반찬이 문을 엽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진열대가 반짝거리고 입구에 화환이 줄지어 서 있죠. 미연은 화환 리본에 적힌 문구를 읽습니다. 장한 어머니 김미연 여사, 개업을 축하합니다. 미연은 리본을 손으로 쓸어보며 한참을 서 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미연은 닦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름이 이 리본 한 장에 씻겨나가는 것만 같죠. 준우는 의대에 입학한 뒤에도 수석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강릉에 내려와 가게에서 배달을 도와요. 반찬통을 자전거에 싣고 동네를 누비는 준우를 보고 손님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의대생이 배달까지 하나. 효자 중에 이런 효자가 없어? 지역 신문에 효자 의대생이라는 제목으로 준우의 기사가 실리고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오르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준우는 본과 4학년 실습생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준우를 슈퍼 실습생이라고 불러요. 교수들이 회진할 때마다 준우의 이름을 먼저 찾을 정도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준우는 실습 장학금 봉투를 들고 강릉으로 내려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미연이 반찬통을 포장하고 있어요. 엄마, 이거. 준우가 쇼핑백 하나를 미연 앞에 내려놓습니다. 미연이 봉투를 열자 새빨간 내복 세트가 나와요. 이게 뭐야? 올겨울은 이거 입어. 엄마 맨날 허리 시리다고 하잖아. 미연이 내복을 펼쳐들고 만져봅니다. 보들보들한 감촉에 미연의 입꼬리가 올라가죠. 비싼 거 아니야? 너 돈 아껴야지. 장학금 탄 거야. 그리고 이것도. 준우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내요. 안에는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2장이 들어 있습니다. 미연의 눈이 커집니다. 비행기? 나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나도. 우리 둘 다 처음이야. 같이 타자, 엄마. 미연의 손이 티켓 위에서 떨립니다. 미연은 티켓을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여요. 코끝이 빨개지고 입술을 깨물어도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우리 준우가 엄마한테 비행기를 태워준다. 세상에. 제주도의 하늘은 쪽빛으로 맑습니다. 바다 위로 하얀 파도가 밀려오고 감귤밭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죠. 미연은 해변에서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요. 준우야, 여기 봐, 바다다. 아이고, 바다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네. 미연이 두 팔을 벌리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하게 웃는 미연의 모습을 준우가 휴대폰으로 찍어요. 엄마, 웃어. 하나, 둘, 셋. 사진 속 미연의 눈가에 주름이 깊지만 그 주름 사이로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호텔 테라스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미연과 준우가 나란히 앉아 있어요. 미연이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말합니다. 준우야, 엄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준우가 미연의 손을 잡아요.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내가 의사 되면 엄마 매년 여행 보내줄 건데 죽기는 뭘 죽어. 미연이 준우의 손을 꼭 쥐며 웃습니다. 그래. 그럼 오래오래 살아야겠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테라스 위로 퍼져요. 그때 준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김 회장 비서실에서 온 전화죠. 준우 학생, 회장님이 알아보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언제 한번 오실 수 있으신지. 준우가 테라스 난간에 기대 서서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지금은 어머니랑 여행 중이라서요. 서울 돌아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준우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지만 미연 앞에서 다시 웃어 보입니다. 누구 전화야? 학교에서 실습 일정 관련해서 온 거야. 별거 아니야.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을을 바라보죠. 호텔 로비에 있는 TV 화면에 뉴스 속보가 흐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요. 중견 건설사 대표 이모 씨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 씨는 수백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남자의 모습이 비쳐요.
카메라가 남자의 얼굴을 잡는 순간 그 이름이 화면 하단에 뜹니다. 이민서? 미연이 로비를 지나가다 TV 화면에 시선이 멈춥니다. 미연의 발걸음이 딱 멈추죠. 미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갑니다. 가족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어머니 최모 씨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연의 손이 가슴을 움켜쥡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요. 20년 전 설날 아침 끓는 국물이 발등에 쏟아지던 그 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미연은 고개를 돌려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미연은 심호흡을 하며 로비를 빠져나가죠. 서울로 돌아온 준우는 대학병원 응급실 실습 배치를 받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눈발이 날리는 병원 입구에서 준우는 가온깃을 여미며 들어서요.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려옵니다. 준우의 호출기가 울립니다. 응급실 방향으로 뛰어가는 준우의 등 위로 눈송이가 쌓여요. 준우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며 응급실 자동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겨울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립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로비를 가득 채워요. 대기하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세상에. 창문 좀 열어봐요. 숨을 못 쉬겠어. 들것 위에 실려온 사람은 80대 노파입니다. 뼈만 남은 몸에 때가 찌든 옷이 엉겨붙어 있고 등과 엉덩이에는 욕창이 깊게 패여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희미한 신음만 흘러나옵니다. 지도교수가 준우를 부릅니다. 박준우, 이리 와서 보조해. 준우는 장갑을 끼고 들건 옆으로 다가서요. 악취가 얼굴을 때리지만 준우는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습니다. 준우는 소독액을 적신 거즈로 노파에 썩은 환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요. 엉겨붙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자 그 아래 드러나는 피부는 더 참혹하죠. 영양실조의 탈수, 욕창은 3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교수님, 혈액 검사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체열하고 수액 먼저 연결해. 준우가 노파의 팔에서 혈관을 찾으려 하지만 팔이 너무 말라 혈관이 보이지 않아요. 준우는 노파의 손등을 가만히 주물러 혈관을 띄우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간호사가 노파의 주머니를 뒤져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요. 신분증 사진 속 여자는 지금 들것 위에 노파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다른 얼굴입니다. 최말순, 83세. 간호사가 전산망에 이름을 입력하자 보호자 연락처가 뜹니다. 이민서? 준우는 그 이름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아요. 아직 김 회장의 비서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이니까요. 준우는 지도 교수의 지시대로 보호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5번, 6번 울려요. 수신 거부. 다시 겁니다. 또 수신 거부. 3번째 전화에서 겨우 연결이 됩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최말순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요. 뭔데? 환자분 상태가 위독합니다. 보호자께서 내원해 주셔야. 아, 몰라. 귀찮게 하지 마. 그 노인네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깁니다. 준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좁혀요. 보호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응급치료부터 진행하자. 내일 다시 연락해봐. 그날 밤 준우는 중환자실 옆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다 깨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최말순의 병상을 바라봅니다. 수액줄에 매달린 채 꼼짝도 못하는 노파의 모습이
쓸쓸하기 짝이 없죠. 다음 날 아침 응급실 로비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남자 하나가 들어서요. 구겨진 점퍼에 면도도 안 한 얼굴, 충혈된 눈. 간호사 데스크 앞에 서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최말순 환자 보호자인데 치료비 낼 돈 없으니까 치료하지 말고 당장 퇴원시켜. 간호사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지금 퇴원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보호자인데 내 맘이지. 어서 짐 싸. 소란을 듣고 준우가 다가옵니다. 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요. 보호자분, 환자 혈액에 세균이 퍼져서 지금 치료를 중단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담당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민석이 준우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실습생 명찰에 박준우라고 적혀 있죠. 이민석은 콧방귀를 뀌며 준우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칩니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떠들어. 닥치고 비켜. 준우가 한 발짝 뒤로 밀려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준우는 가온깃을 다시 여미며 한 발짝 다가섭니다. 보호자분, 여기는 병원입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경비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민석이 눈을 부라립니다. 하지만 준우의 단단한 눈빛에 기가 눌린 듯 입을 다물고 돌아서죠. 즉, 알아서 해. 근데 돈은 없어. 이민석이 로비 의자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바로 그때 병원 정문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요. 미연이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서 가져온 거죠. 미연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응급실 쪽으로 걸어오다가 로비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목소리, 미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입니다. 미연은 복도 기둥 뒤로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기둥 모서리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로비를 들여다보죠.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의 옆모습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 살이 빠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매와 입모양은 틀림없어요. 이민석? 미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도시락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죠. 미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밀고 온 휠체어 위 수액줄에 매달린 노파의 얼굴이 보여요. 뼈만 남은 얼굴이지만 미연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최말순. 미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20년 전 끓는 떡국 국물을 자신의 발등에 쏟아붓던 그 여자. 결혼 반지를 빼앗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 밖으로 내던졌던 그 여자가 저 휠체어 위에 있습니다. 미연은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민석이 담당 교수와 상담하러 진료실로 들어가고 준우가 그 뒤를 따릅니다. 미연은 그제야 기둥 뒤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아요. 도시락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진료실 안에서 담당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합니다. 보호자분, 혈액 검사 결과 환자에게서 간에 구리가 쌓이는 병의 징후가 나왔습니다. 윌슨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간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유전되는 병이라 직계 가족 중에 간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민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요. 내가 왜 저 노인네한테 간을 줘? 나는 못해. 다른 방법 찾아봐요.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답합니다. 다른 방법도 검토하겠지만 직계 가족 이식이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민석이 투덜거리며 진료실 안을 서성입니다.
그러다 문득 옆에 서 있는 준우의 명찰을 보죠. 실습생 박준우. 이민석의 눈이 가늘어져요. 준우의 얼굴을 유심히 훑어봅니다. 이마, 눈, 코, 턱선. 이민석의 입꼬리가 느릿느릿 올라갑니다. 학생,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 준우가 이민석을 바라봅니다. 사적인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 그냥 궁금해서 그래. 20세? 내쯤 됐나? 준우는 대답하지 않고 진료실을 나섭니다. 이민석이 준우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입안에서 중얼거려요. 저 눈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진료실을 나온 이민석이 복도를 걷다가 저 끝에서 황급히 사라지는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작은 체구에 보온 도시락 가방을 가슴에 안은 여자. 이민석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려요. 저 여자. 어디서 봤지? 이민석의 눈이 가늘어지며 과거를 더듬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이미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없죠. 미연은 병원 밖으로 뛰쳐나와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준우에게 전화를 걸어요. 준우야.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 환자, 응급실에 온 그 노인 환자 있잖아. 그 환자 근처에 가지 마. 알겠지? 제발 엄마 말 들어. 미연의 목소리가 울먹거리며 갈라집니다. 준우가 당황해서 묻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어디야 지금? 그냥 엄마 말 들어. 제발. 그 사람들 근처에 가면 안 돼. 엄마, 진정해. 나 지금 당직이라 못 나가는데 일단 집에 가서 쉬어. 내가 내일 전화할게. 미연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슴에 꼭 눌러요. 미연의 온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 설날 아침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아요. 미연은 두 손을 깍지 끼고 입에 대며 중얼거립니다. 안 돼. 저 사람들이 준우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절대로. 병원 로비의 형광등 불빛 아래 미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며칠 뒤 김 회장의 사무실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어요. 김 회장이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고 준우를 마주봅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어두워요. 준우야, 앉아라. 준우가 소파에 앉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를 천천히 밀어요. 자네 생모를 찾았어. 준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춥니다. 20년 전에 이 여자가 쓴 서류야. 신생아 포기 각서. 준우가 서류를 집어듭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어요. 본인은 상기 신생아에 대한 일체의 양육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생부의 이름. 이민석. 준우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굳어요. 며칠 전 응급실에서 자신의 가슴을 밀치던 그 남자. 술 냄새를 풍기며 어머니를 퇴원시키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그 남자. 회장님, 이 이민석이라는 사람이. 그래. 지금 병원에 있는 그 사람이야. 최말순 환자의 아들이자 자네를 버린 친부. 준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려요. 준우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습니다. 회장님, 더 있습니까? 있어. 이건 자네 생모, 그러니까 이민석의 내연녀였던 여자의 녹취록이야. 내 쪽 변호사가 수소문해서 확보한 거지. 김 회장이 두 번째 서류 봉투를 내밀어요.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둬라. 자네 어머니 미연이가 자네를 데려간 건 유괴가 아니야. 길에 버려진 아기를 구한 거야.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서며 말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자료 잘 쓰겠습니다. 준우야. 김 회장이 준우를 불러 세워요.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저쪽이 먼저 판을 벌리게 놔둬. 알겠지? 준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서며 돌아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 무렵 병원 1층 휴게실입니다. 이민석이 자판기 커피를 홀짝이며 의자에 앉아 있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을 눈으로 훑다가 멀리서 도시락 가방을 든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미연이에요. 이민석이 벌떡 일어나 미연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미연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죠. 오랜만이다, 미연아.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도시락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돌립니다. 비켜요. 나는 당신이랑 할 말 없어. 할 말이 없긴. 아까부터 계속 이 병원에 드나들던데 뭐하러 오는 거야? 미연이 이민석의 옆을 지나치려 하자 이민석이 미연의 팔을 잡아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 의대생, 실습생 박준우. 그 녀석 내 핏줄 맞지? 미연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놓으라고. 이민석이 미연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춰요.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죠. 내 내연녀가 애를 버렸다고 한 나라고 네가 사라진 날이 딱 같아. 나도 세월이 지나니까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그때 네가 그 애를 주워간 거 맞잖아. 미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헛소리 마. 나는 그런 거 몰라. 몰라? 그럼 왜 떨어? 왜 눈을 못 마주쳐? 이민석이 코웃음을 치며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셔요. 됐어. 부인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확인할 테니까. 미연은 이를 악물고 휴게실을 빠져나갑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미연의 다리가 풀려 벽에 손을 짚어요. 그 사이 병원에서는 최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간 수치가 치솟고 의식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죠. 담당 교수가 이민석을 불러 긴급 간이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보호자분, 시간이 없습니다. 직계 가족 중에 이식이 가능한 분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민석이 팔짱을 끼고 다리를 떨며 말합니다. 내가 왜 간을 줘야 되는데? 나도 몸이 안 좋아서 못해. 그러면 다른 직계 가족분은 안 계신지요? 이민석의 눈이 번뜩여요.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있어요. 바로 그때 준우가 실습 일정에 맞춰 진료실에 들어섭니다. 이민석이 준우를 보자마자 의자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려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 왔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교수가 눈을 크게 뜨고 간호사가 손을 멈추죠. 준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이민석을 바라볼 뿐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사정이 있었어. 이제 만났으니 됐지? 저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손자가 할머니 살리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나? 이민석이 준우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합니다. 준우가 팔을 뒤로 빼며 차갑게 말해요. 손대지 마십시오. 야, 이게 아버지한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미연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와요. 이민석과 준우 사이에 몸을 밀어넣으며 두 팔을 벌립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미연의 목소리가 진료실 벽을 울려요. 미연의 눈에 불꽃이 이글거리고 온몸이 떨리지만 두 발은 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이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야, 김미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도둑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이민석이 미연의 뺨을 때립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진료실 안에 울려요. 미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고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지만 미연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때려. 더 때려봐. 20년 전처럼 더 때려봐. 하지만 이 아이한테는 손끝 하나 못 대. 준우의 눈이 시뻘겋게 달아오릅니다. 이를 악물고 이민석에게 달려들려는 준우를 교수와 간호사가 붙잡아요. 준우 안 돼. 진정해. 저 인간이 엄마를 쳤습니다. 놓으세요. 준우가 몸부림치지만 교수가 준우의 어깨를 꽉 잡아요. 여기는 병원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이민석이 씩 웃으며 진료실을 나섭니다. 복도에 서 있던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보이죠. 유튜버 2명과 기자 1명이에요. 이민석이 미리 불러놓은 겁니다. 이민석이 카메라 앞에 서서 눈물을 짜내며 말합니다. 저 여자가 20년 전에 제 아들을 훔쳐갔어요. 저는 2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요. 그러니까 유괴를 당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요. 영상은 그날 밤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20년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붙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씩 달리죠. 저 여자 유괴범 아니야? 아들을 훔쳐가다니 잡아가둬야지. 불쌍한 아버지, 힘내세요. 병원 게시판에도 악성 글이 도배됩니다. 유괴범 엄마를 둔 의대생이 환자를 치료해도 되나? 박준우 실습 중단시켜라. 준우는 원장실로 불려갑니다. 원장이 안경 너머로 준우를 바라보며 말하죠. 박준우 학생, 사안이 심각해.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실습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나? 준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쥡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져요. 원장님,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여요. 일주일. 그 안에 정리 안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준우는 원장실을 나와 복도 끝 비상계단에 섭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대고 휴대폰을 꺼내요. 회장님, 접니다. 그 각서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걱정 마. 이미 변호인단을 꾸려놨어. 내일 아침에 병원으로 보낼 테니 준비해. 준우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어요. 한편 병원 주차장 구석에서 최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준우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최말순이 마른 손을 뻗어 준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요. 내 핏줄이지? 내 손자 맞지? 할미가 죽어가는데 제발 도와줘. 응? 할미 좀 살려줘. 준우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최말순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 욕창으로 썩어가는 손등. 20년 전 미연의 결혼 반지를 억지로 빼앗던 바로 그 손이죠.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최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돌아섭니다. 최말순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지만 준우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준우는 곧장 미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병원으로 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준우야,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엄마가 미안해서.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나를 살린 사람이야. 내일 와, 알겠지? 전화를 끄는 준우는 가방에서 김 회장이 건넨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읽으며 내일을 준비하죠. 준우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 대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지고 플래시 불빛이 회의실 안을 하얗게 물들여요. 회의실 정면 단상 오른쪽에 이민석과 최말순이 앉아 있습니다. 이민석은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최말순은 환자복 위에 담요를 두르고 휠체어에 앉아 있죠. 두 사람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이민석이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떨며 말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저를 모른 척합니다. 천륜을 저버린 겁니다. 최말순이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여요. 내 손자야. 내 피가 흐르는 내 손자란 말이야. 할미가 죽어가는데 손자가 외면하면 어떡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최말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최말순의 눈물을 클로즈업하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아드님을 데려간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어요. 그 여자는 제 전처인데요. 저한테 이혼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20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제 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회의실 안에 동정 어린 탄식이 퍼져요.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립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요.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준우가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고 걸어 들어옵니다. 준우의 뒤로 양복을 차려입은 변호사 3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죠. 김 회장이 소개한 대형 로펌 변호인단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단번에 바뀝니다. 이민석의 눈물이 뚝 멈추고 최말순이 고개를 돌려 준우를 바라봐요. 준우가 단상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준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다만 눈빛만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죠. 저는 오늘 예비 의사가 아닌 20년 전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아이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준우가 뒤를 돌아보며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져요. 화면에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이 떠오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신생아 포기 각서,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한 서명. 이민석? 이것은 재생부 이민석이 직접 서명한 신생아 포기 각서입니다. 이민석의 얼굴이 굳어요. 입이 벌어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준우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의 음파 그래프가 떠올라요.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민석이 오빠가 그랬어요. 내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병원도 데려가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장에 놓고 왔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빨라져요. 이민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저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준우는 이민석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마이크에 대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녹취록은 제 생모, 즉 이민석의 내연녀가 변호사 앞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원본 파일과 진술 확인서는 이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준우가 리모컨을 다시 누릅니다. 화면에 낡고 빛바랜 조끼 사진이 떠올라요. 얼룩지고 해진 여자 조끼. 이것은 제 어머니가 20년 전 쓰레기장에서 저를 발견하고 자기 몸에 걸친 조끼를 벗어
저를 감싸준 바로 그 조끼입니다. 영하 10도의 한겨울에 맨발로 쫓겨난 여자가 자기 옷을 벗어 남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려요. 하지만 준우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며 다시 단단하게 말을 이어가죠. 저를 쓰레기장에 버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이민석에게 쏠립니다. 이민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준우가 리모컨을 한 번 더 누릅니다. 이번에는 통화 녹음 파일이에요. 이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채웁니다. 야, 그 의대생 놈이 내 아들이라니까. 간 떼주고 합의금 뜯어내면 그만이야. 내 빚이 얼만데. 핏줄이면 간 하나쯤 내놓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전화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려요. 근데 형, 그 아들이 순순히 응하겠어? 응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해. 언론에 불효자로 몰아붙이면 꼼짝 못하지.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최말순이 휠체어 위에서 얼굴이 사색이 돼요. 손잡이를 움켜쥔 최말순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이민석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칩니다. 저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 능력 없어. 변호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들어보여요. 녹음 당사자 일방의 동의하에 녹음된 것으로 적법한 증거입니다. 이미 검찰 확인을 받았습니다. 준우가 이민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준우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어요. 그저 끝까지 차갑고 단단한 눈빛뿐이죠. 당신들이 쓰레기장에 버린 건 갓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당신들의 양심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터져나와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준우가 서류 봉투를 열어 2장의 서류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탁탁 내려놓아요. 이것은 접근 금지 신청서이고 이것은 아동유기 및 학대 혐의 형사 고소장입니다. 법적으로 당신이 제 친부일지 몰라도 저에게 당신은 살인 미수범일 뿐입니다. 이민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요. 이민석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준우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이 자식이. 이민석의 손이 준우의 옷깃에 닿기 직전 회의실 양쪽에서 사복 형사 2명이 달려들어요. 형사가 이민석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죠. 이민석, 아동 학대 및 유기치상,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민석이 형사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을 칩니다. 놓으라고. 저건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이민석의 양 손목에 채워져요. 최말순이 휠체어에서 앞으로 기울어지더니 입에서 거품을 뿜으며 고개를 떨궈요. 간호사가 달려와 최말순을 부축하죠. 카메라들이 일제히 이민석에게로 향합니다.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져요. 형사 2명이 이민석의 양팔을 잡고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민석이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소리칩니다.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준우야. 준우는 그 소리에 고개조차 돌리지 않아요. 회의실 구석 맨 뒷줄 의자에 미연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미연에게 시선을 주지 않아요. 미연은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앞을 바라보고 있죠. 눈물이 쉬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미연은 닦지 않습니다. 준우가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지만 준우는 대답하지 않아요. 기자들 사이를 지나 회의실 뒤쪽으로 걸어가죠. 미연 앞에 선 준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2 무릎이 닿고 허리를 깊이 숙여요. 어머니. 미연이 고개를 숙여 준우를 바라봅니다. 낳아주셔서가 아니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의 입술이 떨립니다.
미연은 준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두 팔로 준우를 꽉 껴안습니다. 미연의 입에서 말 대신 울음이 터져 나와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설날 새벽 얼어붙은 부엌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그 울음이 이제야 밖으로 쏟아지는 거죠. 준우도 미연의 등을 감싸 안습니다. 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요. 단상에서는 차갑기만 하던 준우의 얼굴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23살 아들의 얼굴로 돌아갑니다. 회의실에 있던 기자들이 하나둘 카메라를 내려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그 박수가 회의실 전체로 퍼집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져요. 미연이 준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합니다. 됐어. 다 끝났어. 우리 준우 잘했어. 준우가 미연의 손을 잡아요. 미연의 손은 20년 동안 설거지와 배달과 청소로 거칠어졌지만 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입니다. 복도에서 이민석이 형사에게 끌려가며 끝까지 발악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준우는 미연의 손을 잡은 채 회의실을 나섭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로비 TV에 비쳐요.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흐릅니다. 가짜 핏줄의 몰락, 진짜 가족의 승리. 미연이 준우의 팔을 잡고 병원 정문을 나섭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요. 미연이 준우를 올려다보며 웃습니다. 준우야, 밥 먹었어? 엄마가 갈비찜 싸왔는데. 준우가 웃으며 미연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줘요. 먹자, 엄마. 배고팠어? 눈발 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1년이 흐릅니다. 최말수는 병세가 더 나빠져 결국 눈을 감아요.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화환 하나 없는 빈소에 직원만 서 있죠. 무연고자로 처리된 최말순의 관이 연구차에 실려나가는 것을 아무도 배웅하지 않아요. 이민석은 교도소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들이 이민석을 피해요.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옆에 앉지 않죠. 야, 저놈이 갓난아기 버린 놈이래. 즉,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이민석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습니다. 밤이면 독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뒤척이죠. 눈을 감으면 기자회견장에서 준우가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요. 이민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을 삼킵니다. 한편 미연은 달라진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미연네 반찬은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강릉 본점에 이어 원주, 춘천까지 가맹점이 들어서죠. 김 회장의 경영 조언과 미연의 정직한 맛이 만나 가게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해요. 미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20년 전 1,000원짜리를 꼬깃꼬깃 접어 세던 그 손으로 이제는 큰 숫자가 적힌 통장을 넘기고 있죠. 미연은 통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해요. 이 돈이 다 내 거일 리가 없지. 미연은 수익금 대부분을 내놓아 재단을 만듭니다. 미혼모 시설과 보육원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재단 이름은 준우의 집입니다. 개소식 날 미연이 인사말을 합니다. 저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거라곤 품에 안은 아기 하나뿐이었죠. 그때 저를 도와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따뜻한 손이 되고 싶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지죠. 준우는 그의 겨울 의사국가고시를 봅니다. 시험장을 나오는 준우의 표정은 담담해요. 합격자 발표 날. 준우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수석 합격. 준우가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합격했어. 수석이야.
전화기 너머로 미연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미연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죠. 세상에, 우리 준우가, 우리 아들이 진짜 의사가 됐어? 응, 엄마. 나 이제 진짜 의사야. 아이고, 아이고. 미연은 전화기를 붙잡고 울다 웃다를 반복합니다. 가게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미연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려요. 준우는 본인이 원하던 흉부외과 인턴으로 정식 근무를 시작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처음 병원에 출근하는 날, 준우는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요. 20년 전 미연이 준우를 감쌌던 그 조끼의 사진이죠. 준우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설날 아침이에요. 미연과 준우는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 골목길이 있던 자리에 도착하죠. 재개발 구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 벤치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준우가 벤치에 눈을 장갑 낀 손으로 쓸어내고 미연을 앉혀요. 준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빨간 털실로 직접 뜬 목도리예요. 엄마, 이거 뭐야 이게? 내가 뜬 거야. 밤마다 조금씩. 미연이 목도리를 펼쳐봅니다. 코가 고르지 않고 군데군데 실이 삐져나와 있어요. 미연이 웃음을 터뜨리죠. 아이고, 이게 목도리야 걸레야. 야 엄마,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떴는데. 미연이 깔깔 웃으며 목도리를 목에 두릅니다. 농담이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 이거. 준우가 미연의 목에 목도리를 고쳐 둘러주며 말해요.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미연이 준우의 얼굴을 올려다봅니다. 20년 전 비닐봉지 안에서 보랏빛으로 질려있던 핏덩이 아기가 이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되어 자신의 앞에 서 있죠.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집니다. 너를 주운 게 내 인생 최고의 로또였어. 엄마, 그건 내 대사야. 엄마한테 주어진 게 내 인생 최고의 로또지. 두 사람이 하하호호 웃으며 벤치에 나란히 앉아요. 준우가 가방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꺼내 하나를 미연에게 건넵니다. 미연이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호호 불어요. 아, 따뜻하다. 공원 건너편에 베이비 박스 지원 센터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준우가 캔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요. 엄마, 잠깐만 저기 들렀다 가자. 두 사람이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에는 아기 침대 여러 개가 놓여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준우는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운을 걸치고 아기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시작하죠. 미연은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 하나를 내려다봅니다. 갓 태어난 듯 작은 손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어요. 미연이 능숙하게 아기를 안아 올립니다.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등을 토닥이며 우유를 먹이죠. 아기가 미연의 품에서 우유를 빨며 눈을 감아요. 미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20년 전 쓰레기 더미 위에서 처음 준우를 안았던 그 순간의 온기가 다시금 가슴에 퍼져요. 잘 먹네. 그래, 많이 먹어. 준우가 멀리서 아기를 안은 미연을 바라봅니다. 준우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지죠. 봉사를 마치고 센터 문을 나서는 순간 준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문자를 보고 준우의 걸음이 잠깐 멈춰요. 이민석 수감자 위독. 면회 요청. 준우는 화면을 한참 내려다봅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준우는 짧은 한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미연이 준우의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준우야, 떡국 먹으러 가자. 엄마가 굴 잔뜩 넣어서 끓여줄게. 장씨 아줌마도 오신다니까
빨리 가야 해. 네, 어머니. 빨리 가서 먹어요. 준우가 미연의 어깨에 쌓인 눈을 손으로 다정하게 털어줍니다. 미연이 준우의 손을 잡아요. 준우도 미연의 손을 꽉 쥐죠. 한방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습니다. 공원 가로등에 불이 켜지고 따뜻한 불빛이 두 사람의 위로 내려앉아요. 나란히 걸어가는 미연과 준우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에서 하나로 겹쳐집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은 시간이 서로를 지켜낸 하루하루가 가족을 만드는 것이죠. 20년 전 눈 내리는 설날에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눈 내리는 설날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얼어붙은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으로요. 공원 한켠에 핀 붉은 동백꽃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습니다. 긴 겨울을 견뎌낸 꽃잎이 눈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미연은 설날 아침 맨발로 쫓겨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버려진 생명 하나를 품에 안았고 그날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새벽 우유 배달, 식당 설거지, 모텔 청소, 손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이 늙어가도 미연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준 그날, 미연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밥을 짓고 아플 때 밤새 안아주고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앞을 막아서는 그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죠. 미연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켜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따뜻한 결실로 돌아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